19살의 애슐리 워즈워스는 2021년 11월 12일에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직접 만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의 여행이 로맨스 대신 가슴 아픈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애슐리 워즈워스는 2002년 7월 25일 캐나다의 한 지방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케네스 워즈워스와 크리스티 젠드론이었습니다. 워즈워스 대가족은 50명이 넘는 친척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두가 같은 지역사회에 살았습니다. 애슐리에게는 헤일리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좋아했고 수영과 승마, 스키를 즐겼습니다. 그녀는 또한 테니스를 치고 클라리넷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애슐리는 명랑하고 사교적이며 활기찬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그녀를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 있게 만들었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으며 재미있는 사진들과 농담 혹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들을 팔로워들과 공유했습니다. 2015년 12살이었던 애슐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1999년 1월 9일에 태어난 잭 사페를 만났습니다. 애슐리와는 달리 잭에게는 가까운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트레이시 달튼은 리키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잭의 아버지는 2019년에 사망했으며 둘의 관계는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잭은 형제인 조던과도 소통하지 않았지만 여동생 나디아와는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애슐리와 잭이 만났을 때 잭은 15살이었습니다. 잭은 항상 인터넷과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만 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온라인 인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잭과 대화를 나누던 애슐리의 친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두 10대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많은 10대들처럼 애슐리에게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들과 채팅하고 가상의 친구를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잭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잭과 애슐리는 빠르게 온라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든 없든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온라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애슐리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기 위해 가정용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과의 우정은 그녀의 가족에게 전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우정이 발전하면서 애슐리는 잭의 몇 가지 성격적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지인들이 잭을 각기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학교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지만 재미있고 매력적이며 충동적인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화가 났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애슐리와 잭 모두 10대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변화했습니다. 게다가 애슐리의 어머니는 원거리 관계 동안 잭이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애슐리도 전형적인 10대의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10대 사이의 연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은 수년간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애슐리와 잭이 나이가 들면서 그들의 관계는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영상통화도 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로맨틱하게 만들었습니다. 잭은 곧 애슐리의 가족에게 익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커플을 볼 때면 마치 자신들의 거실에 있는 것처럼 그를 반겼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기적으로 테디베어와 핸드백 같은 선물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애슐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만나는 모든 남자를 잭과 비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르너스 빌과 잭이 살던 맥스 사이의 8시간의 시차 때문에 10대들은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 너무 일찍 일어나고 너무 늦게 잠들었습니다. 2018년 15살이었던 애슐리가 잭과의 직접 만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혼자서 다른 대륙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커플처럼 그들도 때때로 다퉜습니다. 애슐리가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잭을 차단하면 그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그의 여동생이나 지인들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소녀의 가족을 화나고 짜증나게 했지만 그녀는 그가 접근하기 쉽고 감수성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10월, 잭은 자신의 팔에 애슐리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당시 그녀는 16살이었고 그는 19살이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과도하다고 생각했고 조심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잭은 다툼 중에 칼로 애슐리의 이름이 있는 문신을 훼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질투심이 많아지고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계속해서 다른 여자들과 만나면서도 애슐리가 다른 남자들과 만난다고 생각하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슐리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며 오직 그녀만을 원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어느 날 잭의 여자친구가 집에서 애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잭이 자신을 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중에 애슐리와 함께 있던 그녀의 친구는 애슐리가 마치 잭의 극단적인 행동에 익숙한 것처럼 무덤덤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애슐리는 단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그에게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난 일을 친구들에게는 말했지만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잦은 다툼과 마지막 문신 사건 이후 애슐리의 부모는 그녀에게 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고 그의 행동의 심각성을 축소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걱정하는 친구들이 그와 더 이상 대화하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툼과 화해의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애슐리는 항상 잭을 용서할 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청소년기부터 서로를 알았지만 애슐리는 그의 조종과 심리적 압박의 정도를 결코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패스트푸드점과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애슐리는 취미와 오락을 위한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큰 구매는 소셜 네트워크를 더 편하고 사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태블릿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저축한 돈을 여행과 모험에 사용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애슐리는 영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에게 계시와 같았던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종교단체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이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애슐리는 톰슨 리버스 대학교 법학부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애슐리는 휴학을 하고 나중에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전반기에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몰몬교 세례를 받은 후 이 강인하고 야심찬 소녀는 갑자기 영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잭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돈이 있고 성인이 된 18살의 애슐리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애슐리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떠나 6개월 관광 비자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22살의 잭과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남은 다음 날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함께 사진을 찍어
애슐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문신이 있는 잭은 어린 여자친구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런던에 머무는 동안 애슐리는 첼시 구역 북서쪽 끝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둘은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잭의 아파트가 있는 곳에 살면서 에식스의 더 나은 지역에서 미래의 동거 가능성을 위해 적절한 아파트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잭은 애슐리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녀가 수년간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눈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는 때때로 불안정하고 쉽게 화를 냈는데 이는 그의 평소 소통 방식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관광 비자로 체류 중이던 애슐리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잭 역시 실직 상태였으며 사회복지와 그의 어머니 트레이시의 재정적 지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애슐리의 사진들은 낭만과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잭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애슐리는 또한 화상통화로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했는데 이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잘 지내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잭은 꽤 조용했지만 점차 생각에 잠기고 내향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는데 흥미를 잃고 집에 머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가끔 불법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평소 자연을 좋아하던 애슐리는 관광 비자로 인해 다시 한번 제약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잭의 취향에 맞춰가며 고립된 시간을 보내고 좁은 아파트로 인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애슐리가 잭에게 오기 전 몰몬교회의 한 지인이 그녀를 미리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19살의 그녀를 몇몇 미국인 선교사들과 만나게 해주었는데 그들은 그녀가 영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을 때 첼시에서 임시로 설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던 애슐리는 곧 변덕스러운 잭이 그녀가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교사 친구들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지만 잭이 그녀의 휴대폰을 검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애슐리는 곧 잭이 자신을 통제하려 하고 심지어 정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고백했지만 잭의 행복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잭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의 무례함과 잔인함은 애슐리를 새로운 인연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겨우 6주 전, 그녀가 오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기대하고 있을 때 잭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애슐리를 때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수년 전 그녀가 다른 남자들의 번호라고 생각한 2개의 알 수 없는 영국 전화번호를 차단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애슐리는 인스타그램에 영국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공개적으로 수개월 동안 게시했지만 몰래 자신의 상처를 기록하여 걱정하는 언니 헤일리에게만 보여주었습니다. 애슐리는 헤일리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 가족과의 연락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애슐리는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결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헤일리가 실수로 그녀의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애슐리는 잭이 먼저 완전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가 치료된 후에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월 초 또 다른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잭이 애슐리의 머리에 맥주잔을 내리쳤습니다. 충격을 받고 흐느끼면서 소녀는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유리 조각을 치우게 하는 동안 영상통화로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배경에서 애슐리는 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헤일리는 여동생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같은 달 9일에 잭은 가족들과 애슐리와 함께 편안하게 자신의 23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얼마 후 잭의 어머니와 계부는 기분 전환이 상황을 진정시킬 것이라 생각하고 작은 해안 도시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 보여서 애슐리의 부모조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딸의 평온함과 기쁨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평온함은 곧 사라졌습니다. 1월 말의 한 다툼에서 잭은 다시 애슐리를 때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한 번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헤일리와 통화하는 동안 양초와 TV 리모컨을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애슐리는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이 잔인한 모습 속에 자신이 수년간 알고 있던 매력적인 남자가 숨어 있다고 믿어 곧 철회했습니다. 애슐리는 치료와 시간,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그를 치유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잭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후 애슐리를 불충실하다고 비난하고 때림으로써 그녀를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잭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최종적인 비극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초, 잭은 다시 한번 화를 내며 애슐리가 자신을 피해 다른 남자와 몰래 데이트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전화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여줌으로써 충성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침 8시 직전, 잭의 이웃인 헬렌은 공동벽을 통해 애슐리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분 후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헬렌이 문을 열었을 때 손바닥에 피가 묻은 채 울고 있는 애슐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잭이 자신이 다른 남자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은 후 때리고 전화기를 벽에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잭이 애슐리에게 매우 폭력적이라는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헬렌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헬렌은 동의했지만 애슐리에게 폭력적인 남편에게 돌아가지 말고 병원에 가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애슐리가 거부하자 헬렌은 잭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했고 차분히 있었습니다. 아침 9시경, 루시의 이웃이 잭에게 잘못 배달된 소포를 전달했습니다. 잭은 이에 대해 매우 불쾌해했지만 루시는 그의 불친절하고 부적절한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무시했습니다. 이즈음 애슐리는 잭의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어머니는 헤일리가 비밀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잭의 행동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3월 항공권을 빠르게 구매했습니다. 이틀 후 애슐리가 잭에게 곧 떠날 것이라고 알렸을 때 그는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애슐리의 어머니는 그가 다시 공격하면 즉시 공항으로 가라고 조언했고 잭에게는 딸을 더 해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애슐리와 가족의 대화는 약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통화를 끊었을 때는 플로리다에서는 11시였고 잭이 있는 지역에서는 새벽 3시였습니다. 몇 분 후 잭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애슐리를 다시 잔혹하게 공격하고 바닥으로 밀쳐 팔이 부러졌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1시 22분과 12시 38분 사이에 애슐리는 잭의 휴대폰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곳은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플로리다의 한 교회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긴급 상황임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메시지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몇 시간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12시 38분과 12시 45분 사이에 잭은 애슐리를 공격하여 그녀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목을 조였습니다. 그런 다음 부엌으로 가서 11cm 길이의 칼을 집어 그녀의 몸을 약 100번 찔렀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그의 여자친구의 생명을 앗아간 후 잭은 일상적인 루틴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자신과 애슐리의 사진으로 바꾸고 Always Mine 이라는 문구를 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헤일리를 위해 비디오를 찍었는데 그는 애슐리를 사랑한다고 매우 미안하지만 그녀를 보낼 수 없었고 자신의 정신과 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소녀의 끔찍한 영상은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애슐리의 친척들은 베로나에서 애슐리 본인으로부터 온 불안한 이메일들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걱정이 된 그들은 첼름스포드에 살고 있던 그녀의 몰몬교 친구인 제이미 애쉬워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미와 교회 관계자 중 한 명인 타일러 버드는 잭의 아파트로 달려가 응답을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들은 아파트를 떠나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간 애슐리의 친구 베로나는 그녀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재개되고 계정이 활성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친구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바라며 그녀는 애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응답은 애슐리인 척하는 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코로나 검사를 통과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어내 이러한 메시지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애슐리의 친구들과 가족은 계속해서 그에게 연락했지만 잭은 그들의 점점 더 절박해지는 요청들을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잭은 자신의 여동생 나디아에게 연락하여 애슐리 살해를 고백했고 심지어 집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오후 4시 13분에 당국은 제이미의 긴급 메시지를 받은 후 집에 진입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는데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애슐리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피범벅이 된 잭을 체포했고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첼름스포드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22년 9월 7일 첼름스포드 크라운 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되었습니다. 광범위한 독성학 검사에서 소량의 불법 약물과 항불안제가 검출되었고 정밀한 정신과 검사 결과 잭은 정신적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발적인 자백 영상을 포함한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 잭은 즉시 유죄를 인정했고 이는 판사로 하여금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유일한 형벌인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게 했습니다. 에드워드 머레이 판사가 주재하는 9월 7일 재판에서 검사 사이먼 스펜스가 대표하는 검찰은 잭의 광범위하고 깊이 우려스러운 전과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2014년부터 잭은 여자친구에 대한 괴롭힘, 납치, 감금, 폭행으로 반복적인 체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년에 걸쳐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상대로 여러 번의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애슐리의 슬픔에 잠긴 부모들은 그들의 딸의 생명을 앗아간 남자의 잔혹한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경악했습니다. 고된 재판 과정 동안 검찰과 변호인은 재기 감옥에서 쓴 애슐리의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참회의 편지들의 진정성에 대해 긴장된 논쟁을 벌였습니다. 신중한 고려 끝에 담당 판사인 에드워드 머레이는 사법적 투명성과 대중의 알 권리라는 정당한 원칙에 따라 잭의 편지를 언론에 전면 공개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애슐리의 어머니와 언니 헤일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잭은 어떠한 후회나 사과의 표현도 애슐리를 되돌리거나 그들의 충격적인 상실에 대한 깊은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애슐리와의 이전 대화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자신의 오랜 정신질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마비적인 상태가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의 혐오스러운 행동을 변명할 수는 없지만 침투적인 생각들이 그의 판단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했습니다. 아보크보야 쇼. 검찰이 제시한 재계 이전 폭력 행위들의 압도적인 목록과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한 그의 유죄 인정을 고려하여 그는 23년 후에야 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